우리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선진국의 평균 노령화 속도는 2005년에서 2050년까지 큰 변화 없이 세계 평균, 개발도상국 평균. 우리는 급속하게 지금 노령화가 가고 있는. 여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우리 1950년대 말 6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비교적 건강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략 60세 전후로 본다면은 이분들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더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2030년, 40년이 되는 거죠. 그때 한국 인구가 제일 많았던 때고 2012년에서는 이 인구 구성의 피라미드가 이런 정도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중장년층, 노령층. 이 피라미드가 어떤 면에서는 보기 좋아서 피라미드가 좀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인구층이 많은 거죠. 그러면 뭐 애도 키우고 어른도 봉양하고가 되는데 간당간당하지만 점점 2030년 정도 되면 이 많은 인구가 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건강 케어나 복지에 의하여 쭉 올라가서 역피라미드가 생기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수는 적고 이 위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이제 60세에서 80세 사이에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안 한 채 엄청난 숫자로 있을 경우 사회 문제.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분들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노인분들은 내가 왜 사회 문제가 돼야 되는가? 내가 왜 짐이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인식의 첫 번째 전환점. 짐이다 라는 것부터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짐이다. 노인은 짐이다. 이 인식부터 오늘 저녁에 가을 단풍도 좋고 재밌는 얘기도 한번 들어봐요. 그러지 못해서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상 진단이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여러 조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거 통계청으로 대략 720만 명이 되는데 16개 시도로 했을 때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이 짙은 색깔 쪽에 초고령화가 이루어지죠. 주로 현재의 초고령화는 대체로 농촌 지역에 쭉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와 충청도를 거쳐서 경북 내륙과 강원도로 이어지는 이 뭐랄까 노령 산맥을 따라 전개되는 노령 벨트라고나 할까. 네. 모처럼 괜찮은 개그를 쳤다 생각했는데 노령 산맥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런가. 어쨌든 나중에 출판할 때는 없애는 걸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농촌 인구가 이제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 웃을 수 없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로 청년 회장분이 이제 67세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그러하죠. 그래서 제가 경북 영주 출신인데 그 영주 부근에 어떤 좀 안 그런 동네가 없죠. 어디나 다 옛날에는 십몇 년 전 21세기 들어와서 엄마 아빠 장수하시고 너무 좋아서 장수마을 선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장수마을을 선정하려니까 다 장수마을이에요. 다 장수마을이라서 선정할 것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장수마을로 선정됐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마을에도 건강하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장수마을로 선정하려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장수마을은 말이 좋아 장수마을이지 노인들만 모여있는 쇠락한 마을이라는 뜻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장수마을로 우리 지정하지 마라. 지정한다고 표시석이나 좀 세우고 경로잔치나 하고 떡이나 나눠주지 이게 다른 어떤 혜택이나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장수마을이 좋은 게 아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 도시들은 어떻게 되냐? 이 도시도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도 노후화가 너무나 지속돼가지고 이 노후화된 도시의 정비가 미래의 아주 최대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들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만 역시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건축물의 신축 연도 언제 많이 했냐? 1960년 이전에 집 짓는다는 것 자체 또는 빌딩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뭐 아파트를 비롯해서 신시가지들이 뭐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양에 오래 사셨던 분이 있다면 야 안양이 예전엔 저쪽으로 가면 개구리 잡았는데 아 이게 막 그냥 뭐 그런 때가 요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서 최근에는 매머드한 어떤 건물들을 막 직방체의 건물들을 1년에 기립시키는 그런 도시개발 같은 걸 거의 안 하거나 할 수요가 줄어들어서 신축의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는데 그러나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막 지어진 그 자체로는 시멘 공구리 건물, 공구리 용어 안 되고 시멘 콘크리트 건물, 이 시멘 콘크리트 건물이 가만 놔두면 1000년도 가는 거거든요. 대리석보다 세고. 그러나 우리가 틈틈이 보다시피 우리 빌라 저기 안전진단에서 떨어졌어요. 뭐 이런 거 이제 써놓잖아요. 안전진단 못 통과했어요. 이거 허물어야 된대요. 만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하여 30년이다 몇 년이다 하면 이제 이거를 아파트 단지로 바꿀 수 있는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의 유효 수명과 상관없이 사회적 수명이 좀 막 단축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시 재생을 하고 도시를 막 다른 식으로 막 탈바꿈 시켜봤더니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가 거대해지고 세련돼지고 IT로 가면 갈수록 익숙했던 거리와 골목이 상실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차피 이따가 나올 얘기인데 또 말씀드리면 세종시가 이제 급속한 개발을 하게 됐죠. 그 이전에 그곳은 제가 그 언론인 어느 분의 집을 구경 갔을 때 정말 산천 경계 좋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저 거의 한 95년, 97년 조치원 이렇게 뭐 지금은 뭐 세종시가 저 9시 뉴스 끝나면 날씨 알려줄 때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됐죠. 내일 세종시는 흐리겠습니다 말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 이주했을 거 아니에요. 행복도시, 행정복합중심도시가 되면서 거기 살던 사람이 이주했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 필요하죠. 이주 전과 이주 후에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이주 전에 노인 또는 독거노인의 자살률에 비하여 이주 후에 독거노인 혹은 노인들의 자살률이 급증하더라요. 이 원인이 뭐가 있느냐. 오히려 옛날에 그 집들은 오히려 위생적으로나 안전적으로 낙후한 곳이었는데 여기에 세종시 들어서면서 거기 들어선 아파트에 들어간 분도 있겠지만 나간 분도 있죠. 대전이나 유성 같은 데로 나간 분도 있는데 나가서 보상을 받았을 텐데 왜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높은가? 70대 이상 80대 초반의 독거노인에 관하여 그것은 예전에 이런 개발이 없었던 마을일 때는 비록 뭐 노인분들이 하늘이 없다고 그러고 욕먹을 얘기지만 도시인들에 비하여 삶의 리듬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8시까지 출근한다든가 밤 10시까지 회식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없으니까 농사를 져도 같이 품앗이하고 먹을 게 있어도 이게 혼자 먹는 것보다 들고 옆집에 가서 먹고 이런 눈에 안 보이고 계량적으로 지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삶의 실핏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다 칩시다. 95년도에 연기군이나 조치원으로 해서 그래서 그 마을 공터 같은 데나 경로당 밑에 나오면 되는데 왜 그 양반 안 나오지? 이렇게. 그럼 아직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에이 어디 술 마시러 갔겠지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말이 예사롭지 않은 거죠. 왜 그 양반 뭐 먹을 거 있는데요 이거? 전 붙이는 냄새만 나도 나올 뿐인데 왜 안 나오지? 하는 순간 어떤 분은 일어나서 그 집에 가보게 되죠. 안 일어났어? 서로 계속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의하여 비록 어떤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관계에 의한 그런 것은 없다. 근데 이게 다 끊어지고 각각 어떤 분들은 거기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 들어가시고 어떤 분들은 대전이나 유성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 딸 자식 아들 자식이 찾아오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모여있는 독거노인이 아니라 흩어진 독거노인이 되니까 이 거대한 도시의 한 점으로만 존재하는 이 고립감,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적 조사에 의하면 좀 더 안타깝게도 이제 자살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이럴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나 인터넷 정보통신도 있지만 관계를 어떻게 끊지 않는가, 회복시키는가,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도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웃지간에 뭐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세상의 격렬한 흐름과 소외되지 않았다라는 관계, 또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맺음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 관계 맺음을 위하여 효도폰을 사들였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폰을 사들인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관계 맺음의 절대적인 건 뭐냐 하면 노인분들이 저마다 살아낸 20세기적인 삶의 경험과 기억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걸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20초 전까지 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한 얘기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얘기다.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정책 수단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인분들이 스스로 자존과 위험을 갖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그 기억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개인 차원이든 사회 차원이든 물리적 차원이든 심정적 차원이든 풍성하게 해나갈 때 비록 옆집 노인 멀리 이사갔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그 자존감을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하게 발전하는 이 거대 도시가 노인분들 개개인의 삶의 경험을 획일화하지 않고 평준화하지 않고 표준화하지 않고 각각의 삶의 기억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경로속을 굉장히 느려야 되던 애들은 많이 안 태어나니까 한 두세 자리에 앉혀놔도 되고 65세 이상 70세 노인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여기 경로속 몇 개로는 이제 부족한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런 일종의 약간 씁쓸한 카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드렸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여러 정책 수단, 복지, 돌봄 케어 등등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중요한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말해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정서적이고 주관적인, 그래서 아직은 학문적으로 좀 이렇다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옛날 노랫말에도 외로워 못 살겠어요 잖아요. 잘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오늘 다 아시죠? 외로워 못 살겠어요. 그게 제일 핵심적인 게 아닌가. 외롭지 않게 사회가 함께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냥 막연히 노인분들이다. 우리 산업화의 역군들이시다. 뭐 그렇게 스스로를 존재 증명하실 분들도 우리 사회에 정말 많고, 뭐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에 의하면 불행 중 다행이랄까, 건강하시고 또 연금도 좀 받으시고 나라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기초 노령 연금도 있으시고 해서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애들 손주 녀석 있다고 보면 옷이라도 하나 입힐 정도는 된다 하시는 분들도 평균 다수로 있으실 겁니다. 아마 여기도 대체로 그러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인구도 그 위의 인구보다 훨씬 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여러 지표가 OECD 중에서 최악으로 여러 가지로 집계되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극단적인 정말 쪽방 한 칸에서 정말 돕고 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 한다는 흔적조차 기척조차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러니까 이런 정도 저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 모임에 안 나가 괜히 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상 속의 작은 선택조차 못해서 대부분의 그 일상생활을 TV와 라디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로 유튜브에 아주 즐겁게 가짜뉴스 즐겁게 보기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밑에 보시다시피 한국이 아일랜드나 미국, 그리스, 일본에 비하여 극단적으로 절반 가까이가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집계된다. 이거는 주관적으로 난 뭐 이 정도면 여유 있어 라든지 아예 그냥 대범한 정신승리로 많이 가져봐야 뭐해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 난 이 정도도 충분해 이런 주관적인 얘기는 우리가 논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표로 용돈이 얼마냐 병원에 몇 번 가느냐 안 아파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아주 심각한 어떤 정신 상태가 있는데 노인이 늘 그렇지 하고 있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우울증 치료라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보느냐라는 흔적과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난 이 정도면 괜찮아라도 주관적인 테스트는 아닙니다. 그런 객관적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 절반 가까이는 사실상의 빈곤계층이다. 그러한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그 기록들도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을 테고 한 20여 년 전, 한 몇 해 전 정도만 해도 노인이 아닌 층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 구성이 15대 1에서 최소한 4대 1까지 됐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한 3명이 한 분을 모셔야 되고 더 나아가 초고령 화살될 때면 2명이 한 분을 모셔야 된다. 이 2명이 한 분을 모셔야 된다는 거는 내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라 그 젊은 층이 일해서 자기들이 생존하고 남은 여력으로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인구 캐파와 인구 비용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노인층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1인 가구도 지속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다 노인 인구는 아니고 원룸에 있는 직장인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 이런 친구들도 다 또 대학 알바하면서 자취하고 있는 친구들 다 1인 가구가 집계되는데 그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지만 노인이 혼자 돼서 급증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것이 반드시 비극적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물리적 조건 즉 38평이나 45평 아파트라고 하면 아버님과 함께 살만하고 어머님과 함께 살만하지만 그러나 아파트라는 평면 구조와 온 가족이 거실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흩어져야 되고 대개 화장실 하나를 대여섯 명이 동시에 써야 되는 이 아파트라는 물리적 공간 자체의 불편함에 의하여 노인 스스로가 독거노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가까운 곳에 내가 있을게 틈틈이 찾아오면 되지 꼭 같이 살아야 되겠냐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거노인의 증가가 불가피해서 내몰려서 난 이제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하고가 아니라 스스로가 야 자주 찾아오면 되지 꼭 함께 살아야 되냐라는 게 미리 어르신들께서 자식 부부들을 위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같이 있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게 편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끼리 이렇게 잘 살고 나는 근처에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독거노인의 숫자도 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독거노인이 늘었다고 해서 큰 문제다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불가피한 선택, 아무도 안 찾아오는 선택, 구청의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상 누구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극단적인 외로움의 상태, 이것 또한 확실하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이 됐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 안전에 대한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다못해 형광등 불빛 지나가도 이거 누가 이거 갈아주나? 부터 시작해서 외로움, 경제적 불안정, 집안일 크고 작은 거 하기 어려운 거, 타인이 저 홀로 사는 노인이 우리 동네에 있어 등등의 부정적 시선 등
뭐 아무런 염려 없는 분들도 물론 다행스럽게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타인의 시선이라고 치면 요 종다수를 차지하는, 거의 90%를 차지하는 모든 세부 항목을 큰 항목으로 한다면 외로움이죠. 다 외로움이죠.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해서, 혼자 할 게 없어서 등등인데, 알고 보면 거의 최장 20년 이상을 외롭게 있어야 되는 상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서 생략하고, 뭐 더 세부로 총괄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더 세부로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 비교적 도시 쪽에서 자살률이 많고, 경남, 전남 이쪽에 무주, 진안, 장수 뭐 이런 쪽에서는 좀 덜하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이라 오고 가면서 너 있으면 병나 나와서 화투라도 쳐라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비교적 덜한데, 도시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 제가 11살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6살에서 10살까지 봤던 아주 단편적인 시골 깡촌마을,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 삼리 625번지에서 살았던 4년 정도의 기억을 여러 번 울고 먹고 써먹는데요. 오늘도 그거 하나 써보면, 그 제가 8살 때인가 9살 때 동네에 큰 초상이 났었어요. 그러면 뭐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분들이 돌아가실 거를 이미 또 한두 달 전에 다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소도 미리 봐두고, 본인이 입을 수의도 미리 봐두고 하는 이른바 호상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때 시골의 풍습대로 온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저 같은 꼬마도 맨 앞에서 만장을 들고 이렇게 막, 뭐 들라니까 들었지 뭐 의미도 모른 채 온 마을 사람들이 비록 위생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불결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죽음이라 하더라도 온 마을 사람과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그리고 죽어갈 때 이 유한한 목숨이 그 순간 죽지만 나와 닮은 아들, 그것과 쏙 빼닮은 손자 손녀를 보면서 내가 지금은 유기체로서 이 생명을 다하지만 내 닮은 자식들, 내 닮은 손주 손녀들을 보면서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고 유언 몇 마디를 하면서 죽어가는 죽음은 비교적 덜 슬픈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현대의 죽어가는 자의 고독이라는 책에 쓴 겁니다. 전통사회에서 죽음은 비록 비위생적이거나 감정의 격렬한 표출 속에서 고인이 죽어가지만, 이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요. 이 죽어가는 이분은 내가 죽지만 이렇게 둘러싸여서 내가 죽어가는구나 라고 할 때 최소한의 애도와 안정감 속에서 죽어간다. 죽는 건 비극이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죽음은 중환자실에서 많은 첨단의 의학적이고 위생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첨단의 장치들을 온몸에 끼고 보름이나 한 달쯤 있다가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가는 죽음으로 점점 가고 있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옛날식으로 상을 들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 화장률이 급증하는 것. 이 화장률의 급증을 MBC나 이런 뉴스에 있다고 보면, 국토 면적이 점점 좁은데 묘지가 이렇게 넓어서야 되겠느냐. 산 사람 살 공간도 없는데 산천천하가 다 묘지다. 뭐 이런 르포나 멘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죽어가시는 분들이 화장을 선택할 때 일종의 애국심의 차원에서 묘지가 국토의 대부분인데 나라도 이걸 아껴야 되겠다 하고 화장을 선택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은 우리나라에서 불교나 이런 데 일부를 제외해놓고는 그렇게 이렇게 오래 내려온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관습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죠. 객지에서 죽거나 아주 치병으로 죽거나 했을 때 다 태운다 이런 느낌을 민간에서는, 불교에서는 좀 다르지만 보통은 매장을 하는 거였죠. 봉분을 쓰고 산소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 국토를 아끼기 위해서 화장을 선택했느냐? 그게 아니죠. 보다 본질적인 건 뭐냐?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건 뭐냐면 나의 죽음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라는 아주 뼈저린 어른분들의 인식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병 치료를 하고 아플 때 애들이 그래도 착해서 와주고 며느리가 그래서 또 심서 있고 와서 자주 와주지만 얼핏 느끼기로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병 치료하는 게 힘든가를 다 알면서 몇 해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례식마저도 그 이후에 죽음이 하나의 유기처럼 끝났는데 이것을 기억한다고 그 가족들이, 그 어린 친구들이 이 죽음이 또한 짐이 돼서 없는 살림에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끝내겠다. 더 이상 나를 간호하거나 나를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다 했다. 내가 죽고 나서까지 너희에게 내가 짐이 될 수는 없다. 라는 죽음에 대한 인식 혹은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화장률의 급증을 보여주는 거지 국토 면적 살리려고 화장을 하는 건 아니죠. 화장률이 얼마나 급증합니까? 정말 94년, 95년 저희 장인어른은 99년에 돌아가셨는데 화장 거의 뭐 논쟁할 정도였죠. 본인은 화장하자 그러는데 뭐 사위가 뭐 한마디 할 수는 없지만 그 직계 가족들 또 장모님 등등이 논하는 거를 들어보면 저 때만 해도 화장을 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논쟁적인 사안이었지만 2005년경에 50%를 통과해서 2016년 자료로 10분의 사망자, 자연사에 가까운 10분의 노인 사망자의 경우 8분 정도가 화장하자. 국토 면적 너무 아깝다. 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죽음마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다. 깔끔하게 끝내자. 이거는 단순히 내 자식들에게 나의 죽음이 짐이 되지 않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사실은 일제시대, 6.25, 가난했던 시절, 나름대로 또 벅차게 살아서 일가를 몸을 일으켰던 시절을 다 통과했을 때 그러고 60, 70, 80이 됐는데 이 사회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존중과 위로가 별로 없고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존중과 위험 있는 존중을 받아보지 못한 이런 세대로서 온갖 희생을 다 본인들이 하셨다고 여기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그러한가라고 생각도 해보고 싶어요. 모든 어른들이 다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글쎄요. 설문조사하면 막 가족사 나올 것 같아서 안 하겠는데 안 한 분도 있죠. 안 한 분도 있고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삶의 선택에 위해서 자식들이 생고생한 경우도 있죠. 엄마 아빠라서 평생 짊어지고 함께 가는 거지. 제가 오늘 어르신들 모셨는데 불효 막 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모든 어른들이 선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아주 고약한 어른들도 있고 이게 다양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따 결론에서도 나오겠지만 노인분들이 가족들 전체에게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가족들에게 굉장히 이게 사실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시지 하면서 이게 문제의 트러블이 생겨요. 그 기억을 왜곡하거나 훼손해서 스스로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순간부터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물론 손주 손녀까지 몰라도 될 일을 굳이 야 너 이거 와봐 내가 이거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아들 세대에서 알만한 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기억을 과장하거나 과잉 대표할 필요는 없다. 완전 무결한 어른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아닌데 20살 청년이 80살 되면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20살이 80이 되는 것이고 그 시대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말투와 사회적 행동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 삶을 살아가면서 경륜이 깊어진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러하시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